당장 여기서 나가. 내 친정으로 돌아가. 오늘은 내 생일이야. 재수 없는 짓 하지 말고. 시어머니 김숙자 씨가 내 코앞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를 꿰뚫는 듯 날카로웠죠. 가득 찬 손님들의 시선은 마치 바늘처럼 내 몸에 박혔어요. 내 옆에 앉은 남편 최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나를 휙 밀쳤어요. 못 들었어? 엄마가 쪽팔린 짓 하지 말고 빨리 나가래.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끌고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금빛 찬란한 연회장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갔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나는 최지훈의 얼굴에 떠오른 그 의기양양한 미소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내가 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다음 날이면 슬그머니 돌아와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빌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몰랐을 거예요.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시어머니 김숙자 씨의 60번째 생신. 남편 최지우는 온시에서 가장 최고급인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서 열어야 한다고 우겼죠. 무려 20상을 차렸어요. 그는 이게 체면 문제라고,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효심이라고 했죠. 나는 한 달 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호텔 예약부터 메뉴 선정, 손님 좌석 배치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내가 혼자 신경 써야 했죠.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위한 맞춤 고급 한복 디자인까지 직접 했어요. 그 위에 수노인 자수는 몇 분의 장인을 찾아가 겨우 결정한 봉황 문양이었죠.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었어요. 생일 당일 나는 단아한 연하늘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정갈하게 화장한 얼굴로 김숙자 씨 곁에 공손히 서서 테이블마다 술을 따라드렸어요. 친척들이 최 씨 집안은 복이 많아 저런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라고 칭찬할 때마다 김숙자 씨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별 말씀을요. 모두 아이들의 마음이죠라고 말했지만 얼굴의 의기양양함은 숨길 수가 없었죠. 술이 새순배 돌고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을 무렵 연회장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김숙자 씨의 언니, 즉 나의 큰 시누이가 갑자기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술잔을 들고 웃으며 입을 열었죠. 민지야, 민지야, 내 시어머니 오늘 얼마나 기쁘시니. 근데 말이야,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 뱃속은 왜 감감무소식이야. 최 씨 집안엔 최지훈이 외동인데 너 더 노력해야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원래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죠. 나는 웃으며 막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어요. 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노력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숙자 씨가 술잔을 탁자에 쾅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내 얼굴을 훑었어요. 맨날 밖에 나돌아 다닐 생각만 하고 두 마디만 해도 얼굴을 찌푸려. 이게 노력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민지, 내 속셈 모를 줄 알아. 집에서 태교하며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라고 했더니 억울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솟아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님 생신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제가 술 한 잔 올릴게요. 만수무강하세요. 난 내가 주는 술 안 마셔. 김숙자 씨는 내 손을 휙 뿌리쳤고 그 힘에 술잔의 술이 내 옷에 확 쏟아졌어요. 드레스 앞부분이 순식간에 젖었죠. 너 같은 외지인이 부모도 시골 출신이고 우리 지훈이 아니었으면 네가 오늘날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었겠어? 금은 보화를 걸치고 명품을 쓰면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뻣뻣하게 굴 자격이 돼?
주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파리떼처럼 윙윙거렸어요.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죠. 나는 옆에 앉은 최지훈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가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죠. 결국 먼저 나를 쫓아다닌 건 그였잖아요.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였고. 민지야, 나랑 결혼하면 절대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라고 맹세했잖아요. 하지만 최지훈은 그저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나지막이 꾸짖었어요. 너 잔말 좀 하지 마. 엄마 생신인데 굳이 화나게 해야겠어? 눈치 좀 챙겨. 내 마음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어요. 3년 동안 이와 비슷한 일이 수없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는 나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 양보해. 어머니랑 뭘 따져. 나는 참았고 양보했어요. 그 결과 돌아온 건 더욱 심해지는 괴롭힘과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뿐이었죠. 최지훈, 나는 마지막 변명을 하려 했지만 됐어. 최지훈이 벌떡 일어섰고 그 소리에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에 집중되었죠. 네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엄마 말씀이 맞아. 여기서 쪽팔린 짓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내 친정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김숙자 씨가 즉시 말을 받으며 내 코앞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우리 최 씨 집안은 널 환영하지 않아. 그 순간 모든 억울함, 분노, 실망이 점화된 폭약처럼 내 마음속에서 쿵 하고 폭발했어요. 나는 내 눈앞에 이 가장 가까웠던 남자와 여자를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역겨움과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문득 웃었죠. 후련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웃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술로 젖어 더러워진 드레스를 정리했죠. 모두들 내가 평소처럼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돌아서서 침착한 걸음으로 연회장 문 옆에 있는 수납장으로 걸어갔죠. 수납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미리 넣어둔 24인치 여행 가방을 끌어냈어요. 끽! 여행 가방의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며 선명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얼어붙었죠. 그들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고 그 여행 가방을 쳐다봤어요. 마치 외계 생물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짐까지 싸서 이 홍문의 연회에 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큰 시누이는 입을 크게 벌린 채 한동안 다물지 못했고 김숙자 씨의 얼굴에 있던 의기양양함도 굳어졌어요. 그 대신 약간의 두려움과 당혹감이 떠올랐죠. 최지훈의 얼굴은 최악이었어요. 그는 나를 향해 말을 더듬거렸죠.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이민지, 너 작정하고 온 거지.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봤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을 훑어봤어요. 내 시선은 누구에게도 머무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가방을 끌고 한 걸음씩 연회장을 나섰어요. 내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뒤에서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고 오직 그 무거운 문이 내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죠. 연회장 안의 싸늘한 침묵은 10여 초간 지속되었고 이내 참을 수 없는 폭소로 깨졌어요. 하하, 쟤 좀 봐. 진짜 나가네. 짐까지 끌고. 우리가 뭘 그리 아쉬워하는 줄 아나 봐. 큰 시누이가 제일 먼저 허벅지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저런 시골 출신 여자들은 배짱만 커. 한 번 크게 혼내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김숙자 씨의 얼굴은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녀는 앞에 놓인 가득 찬 고급 양주잔을 들어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다들 실례했습니다. 웃음거리 만들었네요. 요즘 젊은 것들이란 성질만 세고 버릇이 없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다 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 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지켜야지. 친척들은 앞다투어 맞장구 쳤고 덕담이 오갔죠. 맞아. 동서 말이 맞아. 여자는 역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맨날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면 안 돼. 지훈아, 네 마누라가 너한테 너무 버릇이 없어졌어. 이번에 확실히 가르쳐야지. 다음부터는 얌전해질 거야. 최지훈의 얼굴은 약간 씁쓸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가 친어머니에게 쫓겨나는 건 분명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짐을 벗은 듯한 후련함이 더 컸어요. 그는 이민지가 최근 들어 점점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죠. 날개가 달렸는지 감히 자기에게 대들고 어머니 말에도 예전처럼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로 그 얘기를 꺾어 놓아야 누가 이 집안의 기둥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술잔을 들어 안낸 가도 억지로 웃으며 모두에게 말했어요. 자, 다들 계속 드세요. 우리 엄마 생신 잔치 망치면 안 되잖아요. 쟤는 성질이 나서 그런 거지. 며칠 지나면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직접 마중 나가야 할 테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의 말투에 묻어나는 자신감과 오만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그래, 스스로 돌아오게 둬. 이번에 무릎 꿇고 잘못 빌지 않으면 이 서방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김숙자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최지훈에게 흡족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들, 네가 오라. 바로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 집안의 기둥인지 알게 해줘야지. 쟤 없이도 우리 둘이 더 잘 살 수 있어. 엄마, 알아요. 최지훈은 김숙자 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생선찜을 한 점 올려주며 화내지 마시고 생신 잘 보내세요. 이렇게 비싼 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죠. 소동극 같은 생일 잔치는 묘한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김숙자 씨와 최지훈 모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친척들의 아첨과 아부를 즐겼죠. 마치 중요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고 이민지의 퇴장을 가장 큰 전리품으로 여겼죠. 생일 잔치가 드디어 끝났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났어요. 최지훈은 마지막 친척을 배웅하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려는데 청구서에 적힌 긴 숫자에 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려 68영원이었죠. 하나 6,800만 원 정도의 느낌으로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폈어요. 이 정도 돈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는 습관적으로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프런트 직원에게 건넸죠. 카드 계산해 주세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 능숙하게 기계에 넣고 조작한 후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돌려주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 표시됩니다. 최지훈은 멍해졌어요. 뭐라고? 그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잔액 부족이요. 말도 안 돼. 다시 해봐요. 손님, 저희 시스템에는 잔액 부족으로 표시됩니다. 직원은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 약간의 탐색이 담겨 있었죠. 시스템 오류예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최지훈은 불쾌해하며 평소 업무용으로 쓰는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다시 한번 조작한 후 카드를 돌려주었죠. 손님, 이 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지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당신들 시스템이 왜 이래? 내 카드에 돈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결제가 안 돼? 최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매니저가 달랬죠. 다른 카드를 더 시도해 보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최지우는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한 장 한 장 긁어봤지만 모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액 부족으로 떴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뒤에는 아직 떠나지 않은 친척 몇 명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카드는요? 먼저 엄마 카드로 해봐요. 최지우는 뒤돌아 옆에 서 있는 김숙자 씨에게 말했죠. 김숙자 씨는 마지못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숙자 씨도 당황했어요. 내 카드에 분명 돈이 있는데 이번 달 연금도 막 들어왔는데. 최지우는 태연한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결제를 하려 했어요. 능숙하게 결제 페이지를 열고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화면에 차가운 문구가 떴어요. 결제 실패, 계정 오류. 그는 나갔다가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손님, 이 68영원의 식사비는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로비 매니저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태도는 분명 강경해졌죠. 최지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문득 집의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심지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늘 이민지가 처리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자신은 그저 서명하고 카드만 긁었을 뿐 이런 사소한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엄마, 먼저 친척들과 돌아가세요. 저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시스템 점검 중인 것 같아요. 최지훈은 변명을 댔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김숙자 씨는 의아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때문에 체면이 구겨져서 쓸쓸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 하나 없는 호텔 로비에 서서 최지훈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죠.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속으로 욕했어요. 이민지, 분명 네가 꾸민 짓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수작을 부려. 그는 즉시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전원이 꺼져 있어. 전원이 꺼져 있어. 최지훈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그는 휴대폰을 대리석 바닥에 세게 내던졌고 액정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깨져버렸어요. 그는 이것이 이민지가 성질을 부리는 작은 수작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분명 모든 돈을 인출해가고 자신에게 고개 숙이도록 강요하려는 속셈일 거라고. 그는 이민지가 결국 취소를 하고 모든 걸 해결하러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한 승리는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짧은 고요에 불과했고 그는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에게도 가지 않았죠. 값싼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서 멀지 않은 다른 5성급 호텔에서 내 신분증으로 전망 좋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잡았어요. 방은 넓고 밝았으며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나는 술에 젖고 굴욕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내 몸을 완전히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 내 몸을 감쌌고 마치 지난 3년간 쌓인 피로, 서러움, 그리고 억압을 조금씩 씻어내려주는 것 같았죠. 목욕을 마친 나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고 여행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는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어요. 수화기에서는 침착하고 노련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민지님, 접니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이민지. 나는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며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민지님,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지시하신 대로 모든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이혼소송 예비 절차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최지훈 명의의 회사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은행에 임시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부부 공동 재산의 중대한 변동 위험입니다. 은행은 해당 카드의 비승인 고액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일 처리가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박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로 1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냈고 업계 평판이 매우 좋았어요. 천만에요. 제 업무인걸요. 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물었죠. 이민지님, 최지훈 쪽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연락 안 할 겁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가 혼자서 한동안 혼란스러워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모든 것이 늘 준비되어 있던 남자가 갑자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잃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 대답에 놀라지 않는 듯 했죠. 그리고요, 그 결혼 주택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전액을 구매해 주신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민지님의 결혼 전 개인 재산입니다. 최지훈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님의 이름만 등재하겠다고 고집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당시 최지훈은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쳤었죠. 나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가족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요. 지금 보니 그때의 그 작은 불신이 가장 견고한 나의 갑옷이 되었네요. 다행이네요. 나는 안심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카드이자 저의 가장 큰 퇴로였으니까요.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최지훈의 회사 주식 중 30%를 명예주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상공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혼 시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는 대답했어요. 비록 명예주주이지만 결혼 후 얻은 재산으로서 상공부문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요구하고 이 주식 부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회사 근황을 조사해 보니 경영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부채율이 높고 실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알은 이제 알고 있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의 재무제표를 바라봤어요. 내가 몰래 백업해둔 자료였죠.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의도를 생각하는 듯 했죠. 그럼 뭘 원하십니까? 그는 물었고 나는 대답했어요. 그에게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의 명의로 된 70%의 주식을 1원에 전부 저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요. 나는 천천히 나의 최종 목적을 말했죠. 박 변호사는 내 요구에 분명 놀랐겠지만 곧바로 전문적인 태도를 되찾았어요. 이민지님, 이 방법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지훈이 동의할 리 없죠. 그가 어쩔 수 없이 서명하도록 만들 만한 충분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있을 거예요. 내 시선은 노트북 화면 위에 있는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꽂혔어요. 박 변호사님, 이 주식 양도 계약서와 더 상세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산 분할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합의한 대로 저는 집, 차,
그리고 제 명의의 모든 자산만 가질 겁니다. 나머지는 1원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의 양육권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내 가슴은 피할 수 없이 저릿했어요. 양육권은 그에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하며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합의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그가 반드시 아들을 전문 부모에게 맡겨 김숙자 씨가 단독으로 양육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면접 교섭권을 가질 것이며 아이의 미래 모든 교육비, 의료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부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이해가 담겼어요. 아이를 위해 길을 닦아주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아이가 또 다른 최지훈이 되기를 원치 않을 뿐이에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저 참고만 사는 멍청한 여자였던 것은 아니었죠. 최지훈은 전형적인 나 몰라라 스타일의 남편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지출, 회사의 자금 유동, 심지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두 내가 관리했죠. 그는 그저 밖에서 접대하고 교제하며 성공한 사람의 허영심을 즐기는 것만 담당했을 뿐이죠. 그는 자신이 번 돈이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미 합리적인 재무 계획과 자산 배분을 통해 우리 결혼 후 대부분의 재산을 내가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법적으로 명확히 나의 개인 자산 계좌로 조용히 옮겨 놓았다는 것을 그 공동명의 계좌는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실제로는 유동자금에 불과했어요. 내가 그에게 일부러 남겨둔 가짜였고 그의 허영심을 유지하는 도구였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시어머니 김숙자 씨의 태도 때문에 처음부터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내 앞에서 수없이 잘난 척했죠. 지훈이 돈은 내 돈이야. 딴 생각하지 마. 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런 카드가 없으면 결국 뼈까지 먹히게 될 것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적이고 현모양처 같은 며느리 역할을 하는 한편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한 길을 닦았어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고 관련 법률 지식을 배웠으며 모든 이체, 내역, 모든 자산을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준비했죠. 오늘 밤의 생일 잔치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화선에 불과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찢어버릴 명분이 필요했고 모든 미련을 끊어낼 의식이 필요했죠. 최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불빛이 찬란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밤 최지훈과 김숙자 씨는 분명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내쫓았으니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가져간 건 단지 여행 가방 하나가 아니라 그들 삶의 모든 기반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베테랑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만났어요. 나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모아둔 자금으로 내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난 3년 나는 최 씨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겁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최지훈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그는 한때 부드럽고 편안했던 그 침대에 누워 뒤척였죠. 옆자리의 텅 빈 공간이 묘한 짜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는 이민지가 기껏해야 하루 이틀 성질을 부리다가 예전처럼 어느 날 새벽이나 밤에 슬그머니 혼자 돌아와 상황을 무마시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났을 때 집은 냉랭했고 따뜻한 아침 식사도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도 없었죠. 그저 그가 어젯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외투와 차가운 기운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공기 중에는 여전히 김숙자 씨 생일 잔치 때의 진한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어색함이 감돌았죠. 대단하다. 너, 이민지. 최지우는 이를 갈며 혼잣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려는데 휴대폰 가게에 가서 새 휴대폰도 사야 했어요. 어젯밤 그가 내던진 휴대폰은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져 완전히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단기가 평소처럼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경비실의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어 정중하면서도 곤란한 표정으로 그의 차창을 두드렸죠. 최지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관리비와 주차비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총 5,320원입니다. 한화 532만 원 정도의 느낌. 번거로우시겠지만 먼저 관리소에 가셔서 비용을 완납해 주셔야 시스템에서 차단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최지우는 멍해졌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을 내리고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비용은 늘 이민지가 내지 않았나? 매달 나한테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최지훈 선생님, 저희 시스템에는 분명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은 사무적으로 옆에 전자 스크린을 가리켰죠.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민지 님이 지난달에 한 번 오셔서 저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비용은 선생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테니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최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는 그제야 기억했죠. 지난달 이민지가 분명 관리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그는 헤드셋을 끼고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이라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으며 말했었죠. 알았어. 시끄러워. 이런 사소한 일은 네가 처리하면 되잖아.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는 굴욕적으로 차를 돌려 길가에 주차한 후 초라하게 관리소로 걸어갔어요. 휴대폰 결제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잔돈으로 그를 면목 없게 만든 미납금을 결제했죠. 문을 나서서 길거리의 아침 식사 가게를 찾아 휴대폰으로 돈을 내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는 지갑을 뒤져 현금 300원 정도를 겨우 찾았죠. 한화 30만 원 정도의 느낌. 그는 현금으로 아침 식사비를 지불하고 곧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새 휴대폰을 산 그는 차에 앉아 참지 못하고 유심칩을 꽂아 전원을 켰죠. 연속적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신용카드 대금을 독촉하는 은행, 어젯밤 계산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이유를 묻는 친구들, 그리고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는 모두 그의 회사 재무담당 김 과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최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력한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죠. 그는 즉시 김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죠. 최 이사님, 이제야 전화를 받으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수학이 넘어 김 과장의 목소리는 울기 직전이었죠.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허둥대지 마. 하늘이라도 무너졌어? 최지우는 태연한 척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조여졌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해요.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독촉하길래 이체하려고 했더니 법인 계좌의 자금이 한 푼도 이체되지 않아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계좌의 주요 권리자 중 한 명이 임시 동결을 신청했고 이사님과 다른 한 분의 권리자가 동시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해제된다고 합니다. 다른 권리자, 최지우는 당황했어요. 회사 법인은 나 혼자인데 언제부터 두 번째 권리자가 있었어.
이 이민지 전무님이요. 김 과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작년 말에 이사님께서 회사 주식 30%를 전무님께 양도하시고 회사 감사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절차를 밟을 때 은행 시스템에 전무님을 주요 권리자 중 한 명으로 등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는데도 이사님께서 다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최지훈의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기억났죠. 작년에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이민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30%의 명의 주식을 이민지 명의로 양도하고 상공등기부 등본에 회사 감사를 맡겼었죠. 당시 이민지는 사양했었어요. 회사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그는 호언장담하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다 가족이잖아.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지. 서명만 하면 돼.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당시에는 아내를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이야. 그녀가 무슨 권리로 회사 계좌를 동결시켜 최지우는 전화기에 대고 포효했어요. 분노로 목소리가 일그러졌죠. 그녀가 무슨 권리가 있어. 저도 몰라요. 이사님, 김 과장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는 이민지 전무님이 부부 공동 재산에 중대한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산 보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 몇 군데에서 돈 받으러 문 앞에서 막고 있어요. 돈 안 주면 법원에 고소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자금 흐름이 끊기면 그러면 하청 주문도 다 취소돼요. 회사는 정말 끝장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지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그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일은 이민지가 성질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손수 일군 왕국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그는 미친 듯이 다시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죠. 이민지, 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당장 회사 계좌 해제해. 네가 이러는 건 범법 행위인 거 몰라. 최지우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협박과 분노가 가득했죠. 수화기 너머 이민지의 목소리는 마치 죽은 물처럼 평온했어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최지훈, 나는 그저 회사 주주로서 그리고 감사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결혼 후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거라고. 범법 행위? 내 변호사에게 물어봐. 내가 한 행동 중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지. 너는 날 죽이려고 해. 최지우는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막힌 듯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죽이려 한다고? 아니, 이민지는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최지훈의 가슴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죠.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덤으로 네가 가진 것 없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주려는 것이고. 말을 마친 그녀는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최지훈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사업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했죠. 평소에 자신을 형님 아우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람들은 그의 자금줄이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태도를 바꿨어요. 독촉 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태도는 정중함에서 협박으로 바뀌었죠. 겨우 반나절 만에 그는 차를 몰고 회사와 집 사이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억지로 차를 회사로 몰고 갔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기세 좋은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문 앞에서 막혔죠. 최지훈, 내 녀석, 드디어 왔군.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잖아. 물건 도착 후 30일 이내 결제라고. 지금 벌써 보름이 넘었어. 맞아. 우리도 영세업자야.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네가 또 미루면 우리는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그때 되면 네 회사 바로 파산이다. 최지훈은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것 같았죠. 그는 예전에 이런 영세업자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는 굽실거리고 머리를 숙이며 사흘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을 임시로 돌려보낼 수 있었죠. 그는 도망치듯 사무실로 뛰어들어 문을 닫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렇게 비참했던 적은 없었죠. 이 모든 것이 이민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의 마음속 원망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죠. 그는 다시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고 애원하는 기색을 섞었죠. 민지야,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고 우리 집에 와.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먼저 계좌 동결 좀 풀어줘. 응? 회사 정말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이민지는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웃었어요. 최지훈, 정신 차려. 어젯밤 내가 그 연회장을 걸어 나온 순간부터 우리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네 회사는 네 문제고 나와는 상관없어. 어떻게 상관이 없어. 그건 우리 공동의 노력인데. 최지훈은 다급해졌고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였어요. 나의 노력은 지난 3년간의 후회 없는 헌신이었어. 그 대가로 받은 건 공개적인 모욕과 당장 나가라는 한마디였고 이제 마음이 식었으니 되찾아갈 때가 된 거야. 이민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최지훈, 너에게 충고 하나 할게. 이제부터 내가 없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워봐.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의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최지훈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사무실 책상을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죠. 저녁 무렵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진한 한약 냄새가 났죠. 김숙자 씨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붙이고 텔레비전의 막장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왔니? 회사 일은 해결됐어? 김숙자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무관심하게 물었어요. 엄마,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제 엄마가 민지를 굳이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최지훈은 하루 종일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죠. 김숙자 씨는 벌떡 앉아 마스크팩을 확 떼어냈어요. 곱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나 때문이라고. 최지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너 체면 세워주려고. 그 여자가 뭐가 좋아. 봐. 지금 돈으로 너를 쥐고 흔들려고 하잖아. 저런 독사 같은 여자는 빨리 내쫓는 게 상책이야. 내쫓아. 지금 회사 그 여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뭘로 책임질 건데요. 최지훈은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남자 대장부가 밥 못 먹고 살까봐. 죄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김숙자 씨도 성질이 나서 벌떡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게다가 저 시골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생각엔 널 겁주려는 것뿐이야. 며칠 지나서 돈 떨어지면 울면서 돌아와서 빌겠지. 그때 봐.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사흘 밤낮으로 무릎 꿇고 빌게 해야지. 모자는 크게 싸웠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죠. 최지훈은 방에 틀어박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이민지가 깜빡 잊고 남겨둔 통장이나 현금이 없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생일 잔치를 열었던 스카이 팰리스 호텔 매니저의 전화였죠. 최지훈 선생님, 실례합니다. 이틀 전 저녁 연회 비용 68영원이 아직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규정상 최대 4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언제 결제하실 예정이십니까? 최지훈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는 이 일을 잊고 있었죠. 제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며칠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억지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죠. 죄송합니다. 최지훈 선생님, 이것은 호텔 규정입니다. 만약 더 이상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에 예치해 두신 500만 원의 멤버십 회비도 계좌 문제로 인해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최지훈은 완전히 멍해졌어요. 그 500만 원도 이민지가 예치한 것이었죠. 매니저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최지훈 선생님. 매니저가 그의 말을 잘랐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선생님의 가정사입니다. 저희는 돈만 봅니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안 돼. 신고는 하지 마세요. 최지훈은 당황했어요. 신고를 당하면 그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죠. 업계에서 잘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가 몇 천만 원의 식사비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다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어요.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자 친구들은 모두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말을 흐리거나 아니면 타지에 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는 그제야 인정의 냉혹함과 세상 인심의 얇음을 깨달았어요. 시간은 초 단위로 흘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똑딱하고 마치 그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 같았죠. 밤 11시 반, 최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는 호텔 매니저 네 글자가 깜빡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는 목소리였어요. 최지훈 선생님,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최지훈은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의 모든 은행 카드는 동결되었고 현금도 다 써버렸죠.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죠. 바로 그의 어머니 김숙자. 그녀는 비록 은퇴했지만 매달 연금도 적지 않았고 분명 수중에 약간의 돈은 있을 거예요. 그는 방을 박차고 나가 김숙자 씨의 방문을 세게 두드렸죠.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좀 살려줘. 김숙자 씨가 문을 열었고 짜증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한밤중에 무슨 난리야. 엄마, 빨리 돈 좀 빌려줘. 700만 원만 호텔에서 날 고소한대요. 한화 7천만 원 정도의 느낌. 최지훈은 털썩하고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숙자 씨의 안색이 변했어요. 700만 원? 나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 내 돈은 전부 정기 예금으로 넣어뒀는데. 그럼 깨요. 엄마, 이번에 엄마가 날 안 살려주면 나 정말 끝장나요. 최지훈은 절망적으로 외쳤죠. 오늘 밤은 은행이 다 문을 닫았잖아. 어떻게 깨? 김숙자 씨도 초조해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했죠. 모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절망이 밀물처럼 그들을 덮쳤죠. 자정이 되자 최지훈의 휴대폰이 정확히 울렸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호텔 매니저 네 글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목소리였죠. 최지훈 선생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에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마치 조롱하는 두 눈처럼 스카이 팰리스 호텔 앞의 밤을 산산조각 냈어요. 최지훈은 평생 이렇게 쪽팔렸던 적이 없었죠. 그는 호텔 매니저와 표정이 엄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이끌려 프런트로 갔어요. 모든 야간 근무 직원과 몇몇 투숙객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죠. 최지훈 선생님, 저희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태도는 마치 쇠처럼 단단했어요. 식사비 68 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지훈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저 계속 허리를 굽혀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점심 전까지 반드시 결제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비교적 온화했어요. 선생님, 이것은 경제 분쟁입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처리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결제하시고 저희가 기록만 하고 끝내는 것. 둘째, 결제하지 못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상세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텔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이 단어는 최지훈과 김숙자 씨의 가슴에 쇠망치처럼 내리꽂혔어요. 그것은 그의 이름이 경찰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일이 완전히 소문이 퍼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의 체면은 정말 끝장나는 것이었죠. 안 돼. 경찰서만은 안 돼. 김숙자 씨가 비명을 질렀죠. 그녀는 매니저에게 달려가 거의 애원했어요. 매니저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꼭 낼게요.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단 하루만.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저희는 이미 48시간을 연장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다만요. 다만 뭐요? 최지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매달렸죠.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담보를 제공해 주신다면요. 매니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자산을 가진 분을 담보인으로 세워 담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내일 정오 12시 전까지 여전히 결제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 담보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밤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인. 최지훈과 김숙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고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 떠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들의 담보인이 되어줄까요?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김숙자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꼴은 그녀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최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죠.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호텔은 이미 준비된 담보 계약서를 꺼냈어요. 김숙자 씨는 돋보기를 쓰고 빽빽한 조항들을 바라봤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담보인이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보았을 때 그녀의 가슴은 철렁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최지훈의 절망적인 시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붉은 인장을 찍었어요. 모자는 초라하게 호텔을 떠났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죽은 듯 고요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김숙자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트에 대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내 이 늙은 얼굴에 평생 이렇게 체면 구긴 적이 없었는데 다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다 너 이 쓸모없는 녀석 때문이잖아. 최지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는 붉어진 눈으로 마치 갇힌 맹수처럼 소리쳤죠. 나 때문이라고요? 엄마, 어제 엄마가 민지를 굳이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어야 했어요? 왜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안 됐어요? 내가 심하게 굴어. 난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너 체면 세워주려고. 김숙자 씨도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 봐. 지금 돈으로 너를 쥐고 흔들려고 하잖아. 저런 독사 같은 여자는 빨리 내쫓는 게 상책이야. 내쫓아. 지금 회사 그 여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뭘로 책임질 건데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남자 대장부가 밥 못 먹고 살까봐. 쟤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김숙자 씨는 입으로는 강경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어떻게 잘 살아요? 최지우는 냉소했어요. 내일 정오까지 700만 원 못 구하면 한화 7천만 원 정도의 느낌. 우리는 집에도 못 돌아가요. 호텔에서 엄마를 고소할 거고 엄마 연금, 엄마 집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고요. 이 말은 마치 한양동이의 찬물처럼 김숙자 씨의 머리 위에 쏟아졌어요. 그녀는 완전히 멍해졌죠. 집에 돌아온 최지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마치 갇힌 맹수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는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돈을 구하거나 이민지의 약점을 찾아야 했죠. 그는 문득 이민지가 서재 구석에 늘 자물쇠로 잠가둔 파일 캐비닛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그 안에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넣어뒀다고 말했었죠.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 캐비닛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어요. 그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와 작은 구리 자물쇠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는 부러졌고 캐비닛 문이 열리는 순간 최지훈의 숨이 뒀어요.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금은보화는 없었고 오직 파일 봉투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만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냈어요. 빨간색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죠. 그가 펼쳐보니 소유자 칸에는 이민지 한 사람의 이름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뒤에는 주택 매매 계약서와 전액지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죠. 지불 시점은 그들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최지훈의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는 이 결혼주택을 자신이 계약금을 내고 두 사람이 함께 대출금을 갚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미친 듯이 아래로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그 아래에는 그가 3년 동안 몰았던 벤츠 차량의 구매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이 있었죠. 소유자도 이민지였어요. 더 아래에는 열 몇 장의 은행 금융상품 계약서, 펀드 적금 약정서, 보험 증서가 있었고 수익자는 모두 이민지였어요. 그는 무심코 위의 숫자를 보았는데 모두 그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 돈을 모두 합치면 그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거액이었어요. 가장 밑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가 깔려 있었죠. 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 개의 문서가 있었죠. 하나는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그 위에는 결혼 생활 중 모든 공동재산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전부 아내의 소유로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아들은 남편에게 귀속되며 아내는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주식 양도 계약서였어요. 그 위에는 최지우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70%를 자발적으로 일원해 이민지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죠. 합의서 아래에는 이민지의 서명만 있었고 그의 서명란은 공란이었어요. 최지우는 털썩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발이 얼음장 같았고 마치 얼음 동굴에 떨어진 것 같았죠. 그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민지는 그와 이혼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결코 그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외지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통제자였죠.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사업, 집, 차, 모든 것이 그녀가 만든 플랫폼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는 그저 그녀가 무대 앞으로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허영심만 누렸을 뿐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민지를 먹여 살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죠. 이민지가 자신의 지혜와 재산으로 그의 허영심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빨리 와서 봐요. 최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울음기가 섞였으며 전례 없는 공포로 가득 찼죠. 김숙자 씨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바닥의 서류를 보고 멍해졌어요. 그녀는 등기부등본과 차량 등록증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다 최지훈 내가 산 거 아니니. 김숙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 했죠. 아니에요. 최지훈은 넋이 나간 듯 말했죠. 그는 주식 양도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그녀가 내 회사까지 가지려고 해요. 그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는 어젯밤 이민지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갈 때의 그 평온한 눈빛을 떠올렸죠.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었고 절망도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덫을 놓은 사냥꾼의 침착함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완전히 패배했던 것이죠. 김숙자 씨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닥의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마치 분노한 암사자처럼 소리쳤죠. 이건 사기야.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라고. 최지훈, 우리가 고소하자. 법원에 고소해서 모든 걸 다 토해내게 해야 해. 고소? 최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갈기갈기 찢어진 이혼합의서 초안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그녀는 법적 결과까지 다 생각해뒀어요.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이거나 합법적인 양도, 절차를 거쳤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김숙자 씨의 저주는 뚝 멈췄어요. 그녀는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고 바닥에 찢겨진 증거들을 바라봤죠. 전례 없는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싫어하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자신이 내쫓은 것은 한 마리의 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맹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맹수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들 모자를 뼈까지 남기지 않고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이민지와의 수많은 연락 시도가 실패하고 몇 통의 비톡촉 전화에 간담이 서늘해진 후 김숙자 씨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어요. 최지훈, 너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김숙자 씨는 아들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섰고 눈부신 햇빛에 최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죠. 우리 이민지 그 친정집에 가자. 그 부모가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일 리가 없어. 자기 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겠어. 가서 우리가 따져 묻자.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자고. 저 집에서 어떤 딸을 키웠는지. 최지훈은 침대에 웅크려 있었고 마치 심하게 다친 맹수 같았죠.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아무런 주관도 없었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어머니가 억지로 침대에서 끌어내 옷을 입히고 차에 태울 수밖에 없었죠. 차는 낡은 동네를 지나갔고 결국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멈췄어요. 건물의 외벽은 얼룩덜룩했고
복도에는 작은 광고 전단이 가득 붙어 있었죠. 이곳은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빌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김숙자 씨의 얼굴에는 무의식적으로 경멸의 기색이 떠올랐죠. 마치 이 동네 자체가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는 듯이. 고작 이런 곳에서 무슨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어. 그녀는 계단을 오르면서 작게 중얼거렸죠. 문이 열렸어요. 이민지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안경을 쓴 점잖은 노교사 같아 보였죠. 문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표정이 험악한 김숙자 씨와 넋이 나간 최지훈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죠. 김숙자 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싸움을 걸 태세를 갖췄어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죠. 임 선생, 임 선생. 당신 딸이 키운 당신 딸 좀 봐요. 우리 집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우리 돈을 다 들고 도망가고 회사 계좌까지 동결시키고 이제 우리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말 좀 해봐요. 당신네 집안은 아이 교육을 이렇게 시켜요. 일부러 결혼을 미끼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민지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고 손에는 아직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그녀는 김숙자 씨의 잡아먹을 듯한 모습을 보고도 그저 침착하게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아버님, 말씀을 좋게 하세요. 일단 앉으셔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물을 마셔요. 오늘 나는 해명만 들으러 왔어요. 김숙자 씨는 끈질기게 매달렸죠. 그녀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태도가 강경해야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이민지의 방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게 하세요. 방문이 열리고 이민지가 걸어 나왔죠.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는 차가운 눈빛이 감돌았어요. 온몸에서 접근 금지의 기운이 풍겨 나왔죠. 이것은 최지훈이 기억하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엄마, 방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제가 처리할게요. 이민지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김숙자 씨와 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길을 묻는 것처럼 평이한 목소리였죠. 왜 오셨어요? 왜 왔냐고. 이민지,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김숙자 씨는 그녀의 코앞을 향해 소리쳤죠. 네가 감히 물어봐. 네가 우리 최 씨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무슨 속셈이야. 이민지는 냉소했어요. 내가 뭘 가져갔는데요?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전액으로 샀고 차는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금융상품과 투자는 제 월급과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한 것이고 최지훈 씨 회사 주식 30%를 보유한 저는 주주이자 감사로서 제 합법적인 자산을 보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너는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너는 진작부터 꿍꿍이가 있었던 거지. 김숙자 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기세는 이미 반으로 꺾였어요. 꿍꿍이가 있다고요? 이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녀는 김숙자 씨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좋아요. 그럼 계산해보죠. 제가 최지훈과 결혼한 3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림을 하고 회사 재정을 관리하며 아이를 낳고 길렀어요.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게 뭐죠? 김숙자 씨, 3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가한 모욕과 흠집 잡기. 최지훈 씨, 당신은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할 때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죠. 묻겠습니다. 내 꿍꿍이가 당신네 집안에 뭘 노린 걸까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굴욕을 노린 걸까요?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섰고 김숙자 씨는 그녀의 기세에 밀려 계속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최지훈은 눈앞에 이 낯선 아내를 바라보며 뼈저린 차가움을 느꼈어요.
그녀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은 처음이었죠. 민지야, 여보. 그는 굴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에 돌아가자. 다시 잘 살아보자. 앞으로는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엄마가 널 괴롭히는 일도 없을 거야. 집에 돌아가. 이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웃었어요. 최지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에게 집이 어딨는데 그 집은 나에게 감옥과 같았어. 내가 3년 동안 열쇠를 찾아 겨우 문을 열고 걸어 나왔는데 네가 다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최지훈 앞에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건 이혼 합의서야. 내용을 봐. 재산 분할은 이대로 할게. 네가 서명하면 우리는 좋게 헤어지는 거야.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보자. 내 손에 있는 증거만으로도 널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 최지훈은 그 합의서를 집어들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죠. 그가 아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보았을 때 마지막 남은 일말의 환상마저 깨졌어요. 너는 아들까지 버리는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고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한 취약함이 섞였어요. 이민지의 눈에는 한 줄기 고통이 스쳤지만 곧 차가움으로 바뀌었어요. 너와 너의 어머니 곁에서 아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법을 배울까? 나는 그 아이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또 다른 최지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있어. 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최지훈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죠. 김숙자 씨가 다시 욕을 하려 했지만 이민지의 아버지가 막았어요. 사부인, 잊지 마시죠. 임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죠. 우리 딸이 3년 동안 겪은 서러움을 우리 부모는 다 지켜봤습니다. 오늘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김숙자 씨는 눈앞에 이 가족이 차분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넋이 나간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모든 억지스러운 행동은 이 가족 앞에서 수준 낮은 농담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녀는 최지훈을 끌고 쓸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민지의 친정집에서 돌아온 후 최지훈은 완전히 폐인처럼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햇빛을 보지 않았어요. 마치 스스로를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하려는 듯이. 김숙자 씨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회사 쪽은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 문을 닫았어요. 협력업체들은 줄소송을 제기했고 은행도 대출금 회수를 시작했어요. 최지훈의 개인 신용은 하룻밤 사이에 블랙리스트로 전락했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엮이면 망하는 역병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이민지가 공식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30%의 주식과 감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회사의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최지훈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불만이 쌓여있던 몇몇 소액 주주들과 연합하여 모든 이사에게 임시 주주,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최지훈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장난인 줄 알았죠. 그는 약간의 경멸과 분노를 안고 회사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이민지가 발악하는 마지막 몸부림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멍해졌어요. 긴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이민지였죠.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회의 테이블 양쪽에는 회사의 주주와 고위 임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어떤 동정도 없었고 오직 심사와 냉담함만 있었죠. 이민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해? 여기는 내 회사야. 최지우는 상석으로 달려가 이민지의 코앞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민지는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눈을 들어 평온하게 그를 바라본 후 옆에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 변호사는 일어서서 목을 가다듬고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지훈 씨, 회사법과 회사 정관에 따르면 회사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이자 회사 감사인 이민지님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회사의 현 상황과 최지훈 씨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거취? 하하. 최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웃었어요. 너희가 나를 내쫓고 싶다고? 무슨 근거로? 이것으로요. 이민지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녀 뒤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졌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명품 가게의 구매 영수증 목록이었어요. 상품명은 모두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였죠. 구매자는 김숙자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결제 계좌는 회사의 법인 계좌였죠. 최지훈 씨, 어머니의 개인 소비를 왜 회사 돈으로 결제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민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쇠망치 같았죠. 최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 어때서? 회사도 내 건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뭘 좀 사주는 게 잘못이야. 그는 억지를 부렸죠. 아, 그런가요? 이민지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위조된 인테리어 계약서였죠. 계약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했고 한화 5천만 원 정도의 느낌. 수취인은 낯선 인테리어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이 돈이 최지훈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그의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지나갈 때마다 모두 증거였어요. 어떤 것은 최지훈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 가족, 여행 비용을 지불한 내역이었고 어떤 것은 그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현금을 횡령한 기록이었죠. 심지어 공금을 유용하여 그의 한 여성 지인에게 고급 차량을 사준 이체 영수증도 있었어요. 모든 증거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최지훈의 심장에 꽂혔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주의 가슴에도 꽂혔죠. 뭐? 우리 돈을 당신이 이렇게 탕진했단 말이야. 어쩐지 회사는 매년 적자인데 장부에는 늘 구멍이 났었지. 최지훈,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거야. 주주들은 격분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들이 최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의 심사에서 완전히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죠. 최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간 듯했어요. 그의 모든 비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회계 조작이 지금 백주 대낮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민지가 3년 동안 현모양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히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범죄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주주 여러분, 이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죠. 최지훈 씨를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 직책에서 해임하고 제가 임시로 회사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자산 청산과 재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민지가 투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최지훈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눈앞에 이 냉정하고 단호하며 심지어 냉혹해 보이는 여자를 바라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보안, 이민지가 문 쪽을 향해 한마디 하자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이 들어와 최지훈의 양옆에 섰어요. 최지훈 씨, 나가시죠.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민지의 말투는 마치 하찮은 낯선 사람을 쫓아내는 것 같았죠. 최지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고 회사 건물 밖으로 쫓겨났죠. 그는 건물 아래에 서서 자신이 수년 동안 공들여온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인부들이 그의 이름이 박힌 로고를 떼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은 끝없는 서글픔과 후회로 가득 찼죠. 그가 잃은 것은 단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친구도 잃었죠. 예전에 그를 둘러쌌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보면 피해서 갔고 혹시라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했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든 인맥이 최 이사라는 그의 지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지위가 사라지니 인맥도 연기처럼 사라졌죠. 집안의 경제 상황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집은 이민지의 소유였고 그녀는 변호사를 보내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죠. 차는 이민지가 사람을 시켜 가져갔고 집의 수도 가스비도 최지훈이 낼 돈이 없어 끊겼어요. 김숙자 씨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꺼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했죠. 그녀는 아들이 나날이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원망을 풀 길이 없었고 하루 종일 이민지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것이 우리 모자의 목숨을 노리는구나. 하지만 저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죠. 어느 날 김숙자 씨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몇백 원 때문에 상인과 심하게 다퉈서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존경받던 최 이사님 어머니에서 생계 때문에 푼돈에 목숨 거는 시장 아줌마로 전락했다는 것을. 엄청난 현실과의 괴리에 그녀는 거의 무너졌죠. 그리고 더 큰 충격이 뒤따랐어요. 최지우는 장기간의 정신적 압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어느 날 밤 갑자기 쓰러졌죠. 김숙자 씨는 혼비백산하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성 간염이었어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입원하려면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했고 김숙자 씨는 집안의 모든 서랍을 뒤졌지만 겨우 몇십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하나 300, 500만 원 정도의 느낌. 그녀는 뻔뻔함을 무릅쓰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절망 끝에 그녀는 친정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행을 울면서 호소했죠. 남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를 안 돕는 게 아니야. 예전에 최지훈이 잘 나갈 때 누나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힘들다고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누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게다가 이민지 그 아이 내가 봤어. 착한 아이야. 누나랑 매형이 멀쩡한 가정을 망친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김숙자 씨는 전화기를 쥔 채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그녀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생기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때 이민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죠. 김숙자 씨가 사면초가에 몰려 아들의 다음 치료비조차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그녀를 찾아왔어요. 여자는 노련한 분위기였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시끄러운 병동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김숙자님, 되십니까? 여자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예의 바랐죠. 김숙자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민지님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 앞에 앉아
불필요한 인사 없이 바로 본론을 말했죠. 이민지님께서 김숙자님께 드릴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은행 카드 한 장과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김숙자 씨 앞에 플라스틱 의자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이 안에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한화 5천만 원 정도의 느낌. 최지훈 씨의 치료비와 두 분 모자에 당분간 생활비로는 충분할 겁니다. 김숙자 씨는 멍해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은행 카드를 바라봤고 다시 박 변호사를 바라봤죠. 그녀가 왜 우리에게 굴욕을 주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굴욕도 시혜도 아닙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혼 합의의 일부입니다. 이민지님은 두 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문제를 더할 뿐이니까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두 분이 서명하고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이미 작성된 아들 양육권에 대한 보충 합의서였죠. 합의서에는 이민지가 아들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비와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했죠. 이민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무죄라고 어른들의 원한 때문에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박 변호사가 덧붙였죠. 암한게 김숙자 씨는 그 은행 카드를 쥐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죠. 이민지는 자신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었죠. 돈으로 그들 사이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것이었고 최지훈이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격까지 끊어버린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복수보다도 더 철저한 단절이었어요. 그녀는 돈으로 선을 그었고 이 관계에서 그들 모자의 완전한 실패를 선언한 것이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최지훈이 문틀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는 분명 방금의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그 은행 카드를 바라보며 우는 것보다 더 추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서명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끝없는 피로로 가득 찼죠.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한 달 후 동사무소 앞에서 최지훈과 김숙자 씨는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지훈은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전체적으로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김숙자 씨도 몹시 초췌해 보였고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오직 무감각과 체념만 남아 있었죠. 그 5천만 원은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그들은 작은 부분만 떼어 작은 집을 월세로 구했고 나머지는 비상시에 대비해 모두 저축해 두었죠. 이민지와 그녀의 박 변호사가 정시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으며 안색이 좋았죠. 마치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그녀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가요. 들어가서 수속 밟아요. 이민지의 말투는 매우 평온했고 마치 평범한 사무 처리를 하는 것 같았죠. 업무 처리 창구에서 직원이 정보를 확인하며 사무적인 말투로 두 사람에게 자발적인 이혼인지 물었어요. 자발적입니다. 이민지가 먼저 대답했고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으며 망설임이 없었어요. 직원은 최지훈을 바라봤죠. 최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시선은 이민지의 평온한 얼굴에 머물렀고 옆에서 불만을 억누르는 어머니를 바라봤죠. 마침내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갈라진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어요. 김숙자 씨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죠. 그녀는 이민지가 얼마나 심장이 독한지 다시 한번 비난하거나 최지훈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이민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이 전쟁은 이민지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간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이 졌다는 것을,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직원이 빨간색 이혼 증서 2권을 그들의 손에 건넸을 때 최지훈의 손은 떨려서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 작은 책 2권은 그의 눈에는 마치 뜨거운 인두 같았고 그의 영혼을 떨리게 했죠.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는 단지 아내 하나만 잃은 것이 아니었죠. 가족,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잃었어요. 동사무소를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이민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최지훈과 김숙자 씨에게 마지막 말을 했죠.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 없어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옆에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어요. 최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고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서 김숙자 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해주려 했지만 자신도 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녀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부축하고 이민지가 없는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이혼 후 이민지는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회사의 모든 후속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 자녀 자산을 청산하여 모든 부채를 갚았죠. 그리고 남은 돈은 주식 비율에 따라 다른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녀의 일 처리는 깔끔하고 단호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잠시 들렀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철조망 밖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봤죠. 아이는 키가 많이 컸고 밝게 웃고 있었으며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섰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툼과 억압이 없는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민지는 남쪽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그녀는 따뜻한 도시로 가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죠. 그녀는 자신에게 속한 그 돈으로 작은 재무 컨설팅 회사를 등록하고 가장 잘하는 재무 계획일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1년 후 제주도 이민지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방금 고객의 재무 분석 보고서를 마쳤고 기지개를 켜며 창밖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녀의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전문적인 능력과 좋은 평판 덕분에 사업이 점점 잘 되었죠.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고 느긋한 렉돌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으며 서핑을 배웠어요.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자유로웠으며 햇살로 가득 찼죠. 그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봐야 했던 최사모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이민지였죠. 가끔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곤 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어요. 오직 격세지감 같은 평온함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심지어 그 경험에 대해 약간의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 어두웠던 나날들이 그녀 자신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었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지역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민지는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직업적인 예의가 담겨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낯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쉰 목소리였고 머뭇거렸죠. 저 최지훈입니다. 이민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바로 폈어요. 그녀는 매우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 놀랐죠. 그들은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저는 우리 엄마한테 카드를 줬다는 말을 들었어요. 최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였고 긴장되어 있었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이혼 합의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저는 병이 나았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최지훈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평온함이 섞여 있었죠. 비록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매일 실적 때문에 고객들을 찾아다니고 거절당하고 욕도 먹지만 밤에는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이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녀는 지금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 끼어 앉아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지훈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이민지. 최지훈이 호칭을 바꿨어요. 마치 그 호칭을 다시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듯이. 제가 예전에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야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민지는 멀리 펼쳐진 바다와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이 늦은 사과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현재의 결말을 바꿀 수도 없었으니까요. 최지훈,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잘 사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상대방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그 번호를 수신 차단했어요. 그녀는 사과도 용서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사람과 일은 마치 모래사장의 발자국처럼 밀물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서 바닷가로 향했어요. 햇빛이 그녀의 몸 위에 쏟아졌고 따뜻하고 밝았죠.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밟았어요. 약간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간지리도록 내버려뒀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 중에는 자유의 냄새가 났죠.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 작은 도시의 좁은 월세집에서 최지훈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테이블 위에 이미 식어버린 채소볶음을 바라봤죠. 얼굴에는 쓴웃음이 떠올랐어요. 엄마, 다 먹었어요. 그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김숙자 씨에게 말했죠. 김숙자 씨는 국그릇을 들고 나왔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빛은 예전의 광채를 잃었죠. 그녀는 국을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거밖에 안 먹고 뭐 하려는 거야.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이놈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날까. 다 그 이민지 때문이야. 최지훈은 예전처럼 그녀와 다투지 않았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는 일어서서 외투를 집어들고 밤늦은 영업을 뛰기 위해 문을 나섰죠.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목을 움츠리고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은 마치 이 끝없는 밤처럼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죠.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민지가 지는 해를 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붉은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과 바다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였죠. 그 웅장한 풍경은 마치 성대한 작별의식 같았어요. 한때 억지로 순종했던 자신과의 작별.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세상에는 자신만 있을 것이며 자신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빛나는 태양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 태양이 진 후에는 그녀만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 테니까요.